죽을 것 같아. 얼굴이 힘들어서. 우리 방에서 성남시장 이야기를 물어보기만 해도 블랙이에요. 자, 여러분 저기 보셨죠? 예. 일단 호남, 예. 망치 부인의 호남 수다방, 네,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진짜 호남 갔다 와서 나 이게 고생했으니까 며칠 쉴게요 하고 싶었는데 이 뉴스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호남 민심 탐방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이번에 호남 생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제일 감사했던 게 그 시청자들의 채팅창에 쓰신 말씀, 예, 호남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또, 호남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호남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당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 그 다음에, 호남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어요. 이제 이런저런 자신의 과거 경험들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망치 부인을 만나고 망치 부인을 잘해주는 그 전주 순천 분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오해가 풀렸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어떤 호남의 억울함을, 예, 그 호남 분들의 그런 억울함을 제가 이렇게 세상에 알렸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제 자신이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순천에서 그 순천 아랫장을 끝나고 예, 그 몇 분의 시청자분들이랑 그 카페에서 뒤풀이 겸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정은을 왜 뽑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 강남에서 그러니까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꽃 한 송이 놓으면서 본인이 그 어떤 예 본인들이 그 뭐라 그러나 힐링을 얻을 수가 있다. 예. 본인이 힐링을 얻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 본인이 마음에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에 호남을 가서 느낀 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특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여수 순천 사건의 희생자들. 예. 그 여순 사건 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토벌대장이 와서 지가 물에 빠뜨린 권총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다가 대고 그 권총을 쏴서 아이 머리가 부모 앞에서 터져 죽는 바람에 그걸 보고 그 엄마 아빠가 결국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빨갱이한테 내 자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나머지 가족을 지켜야겠던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평생 남은 생을 그렇게 숨을 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이 호남 사람들은 교통질서 하나라도 다 잘 지켜야 됐다. 만약에 그거 안 지켰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냐. 아무 잘못도 하지 마라.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순천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 가슴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고, 아, 내가 이 사람들이 당한, 이 6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당한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예. 그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한 놈까지 정말 법정에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더 눈물이 났던 이유는, 왠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줬어야 됐다. 예. 이분들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는 들어줬어야 됐고, 그걸 내가 그 자리에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스스로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누구를 도와주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쁜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나, 호남에 가서 도리어 치유받고, 예,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온 듯한. 그러면서, 그러니까 망치부인의 방송으로 위로받는 호남 분들을 보면서 나도 위로받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호남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호남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당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참 위로를 너무나 이 방송이 의미 있었던 방송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 우리 이제 전주에서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주셔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래도, 이 못 들은 척 갖고 오신 것들 때문에,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게 와서 여기저기 이제 다 같이 나눠 먹었고요. 네. 예. 그 임실 치즈 정말 감사히. 다음날, 예. 다음날 그거 떼학배달에 그게 난리가 났을 텐데, 순천에, 그러니까 여수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밀봉하셔가지고, 예, 커다란 스티로폴 박스를 2개를 사가지고 다 밀봉을 하시고 테이프로 다 막은 다음에 비닐로까지 싸가지고 차 안에 아무 냄새 안 배게 해주셔서, 네, 와가지고 막 나눠줬더니 다들 좋아하시면서 다 받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거. 예,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러나 어떤 게 느껴졌냐,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어딜 가나 순천이나 전주나 가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카메라 오프 상태에서 우리 전주 사람은 광주 사람이랑 다르다. 우리 순천 사람은 광주 사람이랑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주 분들은 굉장히 이제 성격이 강하고, 자기 표현이 되게 확실한, 약간 좀 거친 면도 있고, 그런데, 뭐 전주나 순천은 안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냐 하면, 2000년대 중반, 예, 2000년대 중반에 2005년경에부터 들었어. 2005년, 6년 이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딱 느낀 게 뭐냐면, 그 또한 왜 광주를 고립시키는, 호남 안에서 우리는 광주 사람과 다르다. 그런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의 5.18, 광주에서 이제 그 5.18 항쟁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거칠었다. 그분들이 너무나 과격했다. 그런데 우리는 양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을까. 그 또한 놈들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다른 말로 그게 그 전북과 전남을 이간질한 거 아니었나. 옛날에 그걸 제가 전북에서 들었어요. 예. 옛날에 제가 그걸 전북에서 2005년에 전북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순천에서도 들은 거야.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전북과 전남을 가르고, 예, 우리는 광주 전남이랑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양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남 안에서도 뭐 이게 나머지 지역은 우리는 광주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주를 고립시켜 갔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2002년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광주의 힘을 보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퍼뜨렸던 게 아닐까. 예. 근데 뭐 가만히 있는 게 양반이냐 비열한 거지 님은 광주뿐인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이렇게 비열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이렇게 뭐 비열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광주분인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광주 사람 더 욕먹어요. 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한마디로 이게 광주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그런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우리는 광주랑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가진 어떤 힘 때문이야.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호남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사실 이제 이 80년부터 88년까지, 87년까지 그 광주의 청년들이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건대항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87년 60항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제 이 광주의 청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주의 전성시대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였다. 예. 1987년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그 시기부터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까지 그때가 어쩌면 광주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끌었던 그런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그 얘기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이제 87년에 60항쟁, 87년 60항쟁이 일어난 것도 광주 청년 이한열의 죽음, 그러니까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됐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만큼 이제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87년 체제로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경선에서 1등 만드는 그 순간 그때까지가 최절정기였던 것 같아. 광주의 절정기. 그러다가 언제부터 흔들리느냐 하면 그게 2003년에 그 특검, 예, 그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면서 그 대북 송금 특검을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2003년에 그 한나라당에서 강제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걸 요구했단 말이야. 강제로 그 대북 송금을 특검해라. 그걸 강요했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대북 송금을 특검을 허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를 딱 비집고 들어간 거야. 그때를 딱 비집고 들어가서 너 거봐라. 노무현이 우리를 배신했다. 광주를 배신했다. 광주의 뒤통수를 깠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그 2003년이 그 시작이에요. 그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음해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밝혀낸 김대중 대통령과 대북 송금은 무관하다는 그 판결은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절대 호남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호남과 노무현을 가르는 친노와 그 광주를 갈라치게 하는 이간질시키는 작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이 호남하고 그 친노가 그러니까 영남 민주화 세력 이게 갈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가 흔들리고 광주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이명박이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교동계가 완전히 돌아선 거야.
이명박 때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동교동을 전혀 거둬주질 않았거든. 아무도 동교동을 등용하지 않았어.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호남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호남 출신 장관이 제일 많았던 10명이 호남 출신이었어. 10명이 호남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그 10명의 장관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위공직자의 호남 출신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홀대론이 왜 싹트게 됐냐? 이게 동교동 때문이야. 동교동계를 철저히 이렇게 배제했던 거, 그게 원인인데, 그러면 동교동을 왜 배제했느냐? 동교동을 왜 배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뭐지? 왜 망치분이 2명이지? 이상한데 왜 망치분이 2인가? 예.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 동교동을 왜 배제하게 됐냐? 2002년도에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김근태 의원이 그 권노갑으로부터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자기가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2천만 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게 신고할 수 없는 돈이었던 거야. 그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걸 공개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 동교동의 비리가 다 이제 터진 거야. 동교동이 움직인 그 돈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그 권노갑이 뿌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러면서 그 동교동 비리가 터져 나와. 그러다 나중에 그걸 홍삼 트리오라고 막 몰아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 가족이 뭔가 굉장히 부패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그게 홍삼 트리오 사건이야. 그게 나중에 그게 별게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지만 그때가 그 홍삼 트리오라는 게 막 뉴스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 그해 지방선거 때였어. 지방선거 때 홍삼 트리오라는 사건을 막 터트려가지고 굉장히 김대중 그 대통령 일가가 부정부패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동교동의 비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동교동을 들어쓸 수가 없었어요. 비리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동교동은 자기네들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무현을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야, 동교동이. 왜냐하면 동교동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교동이 그 당시에 밀었던 게 하나갑이었어. 하나갑을 대통령 후보로 동교동에서 밀었는데 그 하나갑이 떨어진 거야. 노무현이 당선되고 하나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교동과 하나갑 세력이 철저히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고 걔네들이 정몽준을 띄운 거야. 그래서 정몽준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동교동이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어댄 주범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동교동은 등용하지 않았어.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그 노무현, 그러니까 지네들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정치를 못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지 못한 건데, 그거를 마치 노무현이 호남을 홀대한다. 동교동을 배제한 거지,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호남을 배제하지 않았어.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호남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제 이 호남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호남에다가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근데 그 모든 노력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호남 홀대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북 송금했다. 대북 송금을 특검했다. 그러면서 호남을 홀대했다. 그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그 얘기가 쭉 퍼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건 주로 소위 이제 국정원 끈앞풀들이 퍼뜨렸던 얘기들이야.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호남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남에서 동교동계가 먹고 살만한 집단이었어. 걔네가 이제 나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정권 차원에서, 국회를 동교동계가 야당 의원들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도 뇌물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사실은 기득권 세력이었던 거야. 호남에서 동교동계는 서울의 새누리랑 똑같았던 거야. 영남의 새누리와 영남의 한나라당과 호남의 동교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동교동이 지네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무현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노 세력하고 이간질을 시킨 거지. 예.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민주 세력이 분열된 거예요. 이 영남 호남 민주 세력이 분열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이명박한테 지고 박근혜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뿌리. 예. 그러니까 그 소위 호남에서 동교동이 그 호남의 토호 세력이었던 거야. 근데 그 토호 세력이 굉장히 부패했고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 쓴 거야. 근데 그걸 마치 호남 전체를 그 홀대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는데 그게 이제 뿌려져 있었어. 그런 주장이.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모아낸 게 누구였냐면 지난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당대표 경선을 할 때 그때 박지원이 그 호남 홀대론을 적극적으로 펼친 거야. 박지원이 호남 홀대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당시에 이름이 뭐였지? 예.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그 이름, 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당대표를 뽑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대부분 호남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호남 홀대론을 퍼뜨린 거야. 아주 조직적으로. 그니까 이제 그 소위, 뭐라 그러나, 그 박지원 계열이, 오래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호남 홀대론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거야. 그 이제 호남의 당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호남 당원들이 얼마나 많아. 호남 출신 당원들을 통해서 호남 홀대론을 조직적으로 퍼뜨려서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나중에 문재인 대표가 그 당대표 경선 나오면 안 된다 그랬던 거야. 작년에 제가 문재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박지원이 팔 카드가 그거밖에 없었거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라는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말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문재인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문재인 카드를 살려둬야 된다는 게 내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일단 막 1등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딱 양보를 해버려라. 그러니까 비노에게 양보를 해버려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문재인도 살고 당도 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호남 박지원에게는 당대표를 줄 수 없었잖아. 왜냐면 이게 박지원 세력이 전부 다 부패 세력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 또 줄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인영에게 양보하는 게 옳다. 그게 내 주장이었어요. 친노 비노 구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어. 근데 이제 노무현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친노의 그 여론을 형성하는 자들이 이인영을 막 비난하면서 그런 비열한 애한테 어떻게 당대표를 주느냐. 결국은 그게 이제 지네들이 공천받으려는, 자기네들 공천받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갔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죽였던 거야. 그게 결국은 이제 이 호남 사람들한텐 이 박지원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어떤 정서냐면 왠지 자기네들끼리는 막 싸워. 자기네들끼리는 막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만약에 A랑 B랑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B호남이 얘를 때렸어. 그럼 갑자기 한 편이 딱 돼갖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호남의 정서예요. 평상시에 박지원을 막 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친노는 믿은 거야. 박지원을 욕했던 사람들이 호남에서 박지원을 굉장히 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 사람들이 박지원을 안 찍어줄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게 영남식 사고방식인데 그게 착각인 거야. 호남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영남은 그 부분을 판단을 못한 거야. 영남 출신들이. 뭐냐, 영남은 호남처럼 그렇게 당한 적이 없어. 예. 부마 항쟁도 실제로 호남처럼 안 당한 거야. 호남은 무려 40년 동안을 당했어요. 호남은 40년 동안을 연좌제를 묶여서 처절하게 당했어. 근데 그걸 영남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40년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야. 예,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싸우고 경쟁을 해도 만약에 누가 호남을 건드리잖아, 그러면 딱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임마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호남의 정서거든.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쪽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20년을 그 호남 출신 당원들의 정서를 봤기 때문에 그 호남 출신 당원들의 정서가 그렇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말렸던 거야. 근데 나더러 이인영 따라지를 지지하는 김근태 개파라서 이인영을 지지하느라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욕을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호남 노무현 지지자들 입장에 왜 그런지 내가 이해를 해. 그런 정서를 잘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 당해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알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내가 공론화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 당시에 호남에 이런 정서들이 있다, 그런 걸 내가 공론화하면 도리어 그게 막 문제가 더 심화될까봐 내가 그런 말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그냥 양보하는 게 옳다. 양보하는 게 옳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게 안 먹힌 거지. 예, 그게 안 먹혔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번에 순천에 가서 느낀 게 뭐냐. 그 순천에 어떤 여성 시청자가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버린 호남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 사람 괜찮고, 잘생겼고, 그리고 잘해주고,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거 아는데, 근데 못생기고 돈 많은 새끼가 꼬시니까, 그렇게 마음을 이제, 결혼은 해버린 거야. 못생기고 돈 많은 새끼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하고 나니까, 얘 내인이 생각나는 그런 심정이라. 딱 지금 호남 마음이, 예, 네. 지금 호남 마음이 딱 그 심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못생기고 돈 많은 놈이랑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자꾸만 그리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나는 그게, 막 그 호남 전체의 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 호남 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호남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상태일 것 같아. 거의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네. 아니, 그게 내 유머 감각이 아니라, 순천에 있는 여성 시청자가 한 얘기예요. 순천 여성 시청자가 지금 그 호남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다. 연애에 비유하자면, 가난해도 정직하고, 자기한테 끊임없이 잘했던 잘생긴 애인인데, 좀 무능해 보이고, 왠지 부자를 안 만들어줄 것 같아. 부자로 못 살 것 같아서 버렸는데, 버리고 못생긴 부자하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자꾸만 그 예대인이 그리워지는 상태다. 그 얘기를 호남에서, 그러니까 순천의 한 여성 시청자가 한 얘기예요. 예. 근데 어떠세요? 그 반문 정서를 갖고 있었던 호남 분들이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문재인을 막 덩달아서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 표현이 적절한지, 그 공감이 가는지,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지난 총선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 예,
그랬던 분들이 그 지금 이 순천의 여성 시청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공감이 좀 되나요? 그래요. 예. 자, 신한 얘기하는 애 있으니까 얘 캡처 떠가지고요. 예, 이거, 그 신한 이야기하는 애 캡처 떠가지고, 아이고, 그 강퇴시키지 말고 캡처를 떠야지. 그래서 신한 관광업자들한테 보내가지고 고소하게 해야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한 이야기하는 댓글 쓴 애들 전부 다 캡처 떠갖고, 신한 관광업자들이 이걸 민사소송으로 걸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피해, 그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온 피해를 그 새끼들한테 다 받아 먹어야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텃밭에서 딱 토마토 1호 토마토. 죄송합니다.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갑자기 들이민 우리 신랑. 예.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몰라, 이게 나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이번에 그 호남에 가서, 그, 문재인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내가 이제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보다, 이번에 내가 이 6월달에, 5월달에 광주에서 느낀 것보다, 6월에 호남에서 느낀 정서는, 반문 정서가 5월달만큼 강하지 않더라. 내 착각인가? 응. 내가 이렇게 그 온몸으로 기운을 느끼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왠지 그 반문 정서가 5월달에 그 광주 갔을 때, 사실 내가 이제 광주 가서 물어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 10명이었던 거 아냐? 몰랐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4번까지가 이명박 사람인 거 알았냐? 몰랐다. 예. 그러면서 전혀 모르고 문재인을 비판했던 그 양동시장의 상인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리고 한 달 만에 내가 딱 가서 봤더니, 그 호남분들의 눈빛에서 그 문재인에 대한 분노나 어떤 비판, 이 감정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더라. 조금은 좀 풀어진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감정은 뭐냐면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야. 어떤 면이냐면 문재인을 미워했던 지난 총선이 속으로는 후회되는데, 이건 내가 그냥 느낌이에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다 같이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총선을 치러놓고 지금 속으로는 후회하는데 겉으로 인정 못하는. 예. 내가 볼 때는 내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총선 때 자신들이 잘못했잖아. 잘못 생각해서 속은 거잖아. 그 국민의당한테 딱 속아서 막 찍어놨는데, 그래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느낀 건 그래. 문재인한테 미안해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겉으로 인정해버리면 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호남 분들이 보실 때 제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후회하는 느낌이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당시에 자신들이 이 총선을 치를 때 이 종편과 국민의당에 속았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선수가 하던 행보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 호남의 구석구석,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동네 계속 돌아야 된다. 계속 돌면서 스킨십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 호남 분들이 완전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풀어줄 것 같아요. 이걸 풀지 않으면
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호남 분들이 문재인에게 그 오해하고 미워했던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문재인을 품는 미안하다, 미안했다. 그러면서 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야 이 호남 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호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호남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내가 그 위로받는 호남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았다고. 어려운 얘긴데,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도대체 왜 호남을 갔어야 됐나? 근데 가서 호남 분들을 위로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내가 위로를 하면서 사실 나도 위로받는. 내가 호남을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그 이제 문재인 선수가 그 호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자기를 미워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스킨십을 늘리면서 그분들이 그 문재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왠지 미안했다.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 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서로가 사는 것이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소위 2003년에 그놈들이 틈을 냈던, 소위 그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동교동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예. 이 동교동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예. 지금 난리가 났어. 얘네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야? 미치겠지?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난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계속해서 지금 동교동이나 박지원이 또는 그 이제 호남의, 이 또 다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저기 뭐 대북 송금 특검하고 그 다음에 호남홀대론을 언제든 또 이용해서 호남 사람들의 그 묻지마 네트워크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호남 분들과 이 호남 분들과 문재인이 화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과 동교동의 그 전쟁, 그로 인해서 갈라진 영원한 민주 세력의 마음. 얘네들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야, 이거 봐,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 환장하겠지? 자, 어여와. 지금 우리 환장한 젊은 벗들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지금 막 중계방하고 본방에서, 자, 그래서 얼릴게요. 하여튼 얘기를 마저 하면, 저는 왜 문재인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 호남을 가는 것은, 그게 어떤 뭐라 그러나, 자기의 대권을 위한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봐.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조금 아는데,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권 때문에 지금 호남을 돌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호남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문재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본인이 이번에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 아, 이걸 풀어야 된다. 호남의 마음의 응어리를 본인이 풀어야 된다. 그래야 노무현에 대해서 섭섭했던 마음들을 그때 이 동교동이 만들어낸 허상, 노무현이 호남을 홀대했다는 그 거짓말을 이 문재인의 스킨십으로 이걸 해소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문재인 선수가 호남을 돈 거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네팔을 간 거 아니에요? 히말라야를 다시 트레킹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더 다지고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대선을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나는 문재인 선수가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 호남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손 붙들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호남 사람들이 느꼈던 그 수십 년 독재 기간 동안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립당하고 빨갱이라고 몰려서 고통받았던 그들의 아픔을 문재인이 직접 보듬어 안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민주 세력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네. 문재인 선수는 제가 볼 때 대권 욕심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재인이 왜 풀어야 되냐면 대선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건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영원한 민주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노무현의 못다한 꿈을 나는 문재인이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문재인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성직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정말 그 호남 분들을 위로하고 호남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호남이 그렇게 그 문재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깊고 깊은 호남 분들이 당해왔던 너무나 40년 동안을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뻑하면 간첩단 사건으로 일가족이 그냥 몰살당하고 그런 일을 그 40년을 겪은 사람들의 그 고통은요. 그거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해요. 비호남은 이해를 못해. 40년 동안 정말 일가족 안 생각해봐. 자기 앞에서 7살짜리 애가 권총으로 머리가 터져 죽는 걸 본 어머니가 빨갱이한테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게 화병이 돼서 평생 이렇게 숨을 쉬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는 특히 그 40년 동안의 그 고통이 어쩌면 영남 출신들한테 벌어진 일이잖아. 영남 출신 대통령과 그 권력자들이 이 호남을 그렇게 짓밟았던 거잖아. 예. 그러니 정말 나는 이 문재인 선수가 가서 이 호남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안아드리면서 그래서 그 상처 정말 그 권력 독재자들의 박정희와 전두환과 이 노태우 일당이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문재인은 죄인이 아니야. 노무현도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 문재인이 대신 사과하고 대신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이건 복원이다.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앞으로의 미래 민주주의가 없거든. 나는 그걸 이 문재인이 해낼 수 있다. 문재인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해요. 예. 어때요? 이번에 제가 그 호남 투어를 마치고 느낀 느낌. 예. 이 1분기 호남 투어를 하고 제가 느낀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비전과 관계돼서 어떤 나는 해법의 실마리를 봤어.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그 호남의 아픔을 끌어안는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까지 호남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스킨십을 높여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호남에 매여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호남에 매여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얼만큼 더 빌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문재인이 나는 더 이상 곁에 두면 안 된다고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문재인 지지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예.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면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들이 요구한 그러니까 호남에서 얘기한 스킨십이 바로 그 부분이야. 호남의 아픔, 예, 호남의 고통 이걸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가 보듬어 주길 바란 거야. 영남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노무현에게 바랬던 게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이유는 그걸 바란 거야. 영남이 호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길 바랬던 거야.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자신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했던 거야. 근데 그걸 못하게 일부러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을 벌인 거야. 대북송금을 특검하라고 계속 지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과 호남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가로막은 거야. 그리고 그걸 철저히 언론이 그걸 이간질을 한 거고 호남과 영남을 이간질을 해서 이 지역 분열 구도를 그때 유지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상상하지, 이 부분이 상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갔다가 뜬금없이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갔다 와서 들은 생각이, 왜 그들이 영혼함을 갈라쳤을까?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내가 가서 느낀 거야. 가보고 나니까, 그 문제가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호남을 여러 번 갔지만, 저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호남의 아픔이 그렇게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광주를 갈 때는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갔고, 나머지 호남을 가서도 저는 그렇게 호남이 막 어떤 고통받았다, 상처받았다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게 호남이 얼마나 아팠는가. 사실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제주도 4.3 항쟁이나 광주는 이게 진상규명이 됐어. 근데 여수 순천 사건은 진상규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알죠? 그래서 내가 그 순천에서 그 숨 쉬었던 그 어머니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순식간에 내가 이해하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지금 우리 호남 분들 망치 부인이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비호남 분들도 맞는 것 같다. 예. 비호남 분들도, 예, 그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니까, 이제까지, 그니까, 쟤네들이 왜 이렇게 호남을 짓밟았냐 하면, 호남에서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이야. 광주에서 그때 노무현을 1등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절대 노무현이 이길 수 없었어요. 광주가 노무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는 선거였어. 그런데 호남에서 노무현을 1등 만들어줌으로써 전세를 뒤집어 버린 거야. 그걸 얘네들이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호남을 철저히 이간질시킨 거야. 호남과 노무현을 어떻게 이간질시킬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대북송금 특검이었고, 그래서 대북송금을 특검하라고 계속 노무현을 공격해서, 그리고 조중동을 동원해서, 그래서 노무현이 어쩔 수 없이 대북송금을 특검하게 하고, 그래서 노무현 생각은, 그래서 대법원이, 김대중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호남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은 철저히 보도되지 않았어. 그 대법원에서 이거는 김대중과 무관한 돈이다. 이거는 현대에서 뇌물로 준 거다. 그러니까 통치자금이 아니다. 김대중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는데 그 부분을 언론이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걸 호남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예. 일부러 그런 거죠. 한나라당과 호남이 일부러,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그 조중동이 일부러 손잡고 그렇게 한 거야. 저도 몰랐어요. 예. 지금 호남 분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걸, 그거? 그죠?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무죄라는 걸 밝혀낸 거 몰랐죠. 예. 박지원이 감옥 간 것만 알았지. 결국 대북 송금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게 판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0%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죠? 예. 이거 봐. 알고 있었던 사람은 10%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호남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있다니까.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들이 45%가 있어. 그 사람들은 알아. 근데 65%는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 일부러 모르게끔 했고, 철저히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치부인 방송을 안 듣는 사람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고 안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방송에서 그 부분을 못 들은 사람은 또 몰랐던 거야. 그죠? 예. 나도 목포인디 처음 들어본 뒤 저봐. 그 목포 분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감옥 갔다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나 나쁜 새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박지원이 감옥 갔던 건 그게 김대중 잘못이 아니라 박지원이 그 현대 뇌물을 북한에 전달했던 죄목으로 감옥을 간 거였거든. 그리고 이건 김대중과 무관하다.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는데 그걸 호남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일부러 철저히 숨긴 거예요, 언론이. 왜 숨겼냐? 그래야 영원한 민주세력이 등 돌리니까. 동교동 상도동을 이간질했던 게 그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전략이었던 거야. 예. 87년 대선 때도 동교동 상도동 그 박정희 때도 동교동과 상도동을 계속 이간질했던 거 그게 조중동의 프레임이었던 거야. 그래야 계속 그 저기 민정당 민자당이 해먹잖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틈 날 때마다 그 얘기를 1년에 한두 번 해요. 근데 사실 그날 방송을 안 들은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호남 분들이 너무나 맹렬하게 반문 정서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들렸을 거야. 자, 호남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총선 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다가 지금은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총선 전에는 어떤 광풍이 불었어요. 예, 광풍이 불었고 그래서 어떤 문재인에 대한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왠지 전부 문재인에 대한 변명으로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고 차라리 망치 부인 방송을 꺼버리면 꺼버렸지. 예, 그걸 사실은 들리지가 않았던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쟤네들의 프레임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 호남분들 중에 본인이 그렇다. 예, 호남분들 중에 사실 총선 전에는 망치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겼다.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했구나. 종편과 그 국민의당에서 당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저놈들 종편과 이 광주일보 그런 시리즈들한테 우리가 철저히 당한 거구나. 뒤통수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는 들리는 거 아니냐.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종편의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래서 속아서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이후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민주가 철저히 깨졌다라면 호남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사실 비호남에서 더민주 일당된 건 문재인의 공이에요. 이 경상도에서 11석을 따낸 거 아니야. 경상도에서 이 야권이 11석을 따냈다는 건 결국 그게 문재인의 공이거든. 그리고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것도 그거 문재인의 공이에요. 물론 김종인의 공을 무시할 수 없지만 김종인보다도 나는 문재인의 공이었다라고 나는 봐.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왔고 그래서 김종인과 문재인이라는 어떤 그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비호남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더민주 일당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문재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내가 볼 때 호남 분들이 그동안 문재인을 싫어했던 어떤 일면에는 문재인이 너무나 정치인답지 않다.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다. 그러니까 쟤는 왠지 지는 애 같다. 질 것 같은 애다. 그래서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총선에서 사실 호남의 마음이 풀어진 건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 호남 없이도 내가 그 순천 분들한테도 들은 거야. 그 전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호남 없이도 더민주가 이긴 걸 보고 호남 분들이 그 문재인을 다시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호남 분들 전주 순천에서 내가 오프 더 레코드 상태에서 들은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호남이 없이도 더민주가 1등한 거. 그걸 보고 아 문재인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김종인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 안 해. 호남 분들은 김종인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 안 하고, 왜냐면 호남 김종인 싫어하는 걸 만들었잖아. 철저히 종편에서 김종인 미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프레임이 김종인을 가지고 막 호남 사람들과 한테 김종인 욕을 했잖아. 그 프레임이 도리어 어떤 결론을 가져왔냐면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럼 더민주가 일당된 거 누구 덕이야? 그럼 이게 문재인 덕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왠지 너무 착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잘하는 저 남자 왠지 무능할 것 같아. 그래서 버리고 승질 나쁘고 못생긴 돈만 새끼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얘가 대성에서 돌아온 거야. 성공해갖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옆집으로 딱 들어온 거지. 예. 그 옆집으로 그 온 이 예대인에게 흔들리는 거지 지금. 어때? 딱 맞지? 예. 그때 나만 사랑하고 너무 착하고 막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왠지 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남한테 다 해주기만 해서 어떻게 날 먹여 살리겠어. 그래서 승질 나쁘고 못생긴 돈 많은 새끼하고 결혼해놓고 봤는데 어머 얘가 사실은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막 대성공을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을 옆집에 딱 짓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 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예. 나는 이제 그렇게 대성을 시킨 스케일이기 때문에,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이 호남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딱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희망을 봤어. 호남 분들이, 호남 분들이 지금 문재인하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남 분들이 지금 문재인하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 문재인이 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와서 저는 대선 포기합니다. 이따위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호남에 가서 이 문재인은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야. 이건 오래된 영호남을 이간질시킨 저 개자식들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호남과 문재인이 하나가 돼야 돼. 그걸 다 해낸 다음에 포기를 하든 말든. 지금은 호남을, 이 호남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호남에 가서 끌어안고, 그 호남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돼. 문재인한테 위로받아야 돼. 그래야, 이러면 호남의 민주세력과 영남의 민주세력이 융합이 되는 거야. 화학적인 통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역감정으로 분열시키기가 어렵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것 같아요? 망치분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망치분 말에 동의한다 손. 나는 문재인과 문재인이 호남에 가서 호남을 끌어안는 것은 그래서 호남이 위로받아야 된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동안 너무너무 아팠던 거. 그래서 호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줄 알았는데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뒤통수를 맞은 줄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 뒤로 십몇 년을 또 속은 거야. 그 뒤로 그 십몇 년을 14년 동안 우리 호남분들을 또 속아왔던 거예요. 2013년 이후로 13년 동안 속아왔던 거야. 이제 내가 볼 때는 호남분들도 이제 망치 부인을 알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선명히 드러난 거 아닌가? 내가 이제까지 조각조각 했던 얘기인데 내가 볼 때 오늘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가서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총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라면 이번 호남행을 통해서는 어떤 그 정서적 뿌리, 어디서 일이 꼬였는가를 내가 찾아낸 거야. 내가 그걸 찾았다고 난 생각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해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나는 이걸로 나는 이 영남 민주 세력과 호남 민주 세력이 나는 융합될 수 있다고 봐.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던 거야.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언론, 그리고 그걸 그래서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에게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그 당시에 대법원이 그래도 정상이었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법원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건 김대중 잘못이 아니다, 이걸 밝혀냈는데 언론이 철저히 비밀에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 호남분들이 이제까지 13년 동안 오해했던 거야, 노무현을. 근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국민의당 가는, 이게 나는 그래요. 모든 과정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됐고 호남이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밀었어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우린 이 문제를 난 못 풀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내가 이번에 뭘 느꼈냐, 만약에 이번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절반, 그 다음에 더민주가 절반을 했다면 나는 이 답을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내 예상대로 그래 절반을 했군, 그러면서 이 문제를 못 찾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내가 깨닫지 못한 키였어 이거. 나는 이번에 호남이 철저히 국민의당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 뭔가 내가 잊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을 집중 탐구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가서 내가 어디서 꼬였는지 꼬인 그 매듭을 찾아낸 거야. 내가 2003년 대북 송금 그거였구나. 그게 어떤 의미였냐, 언론이 결국 영원한 민주 세력을 이간질했던 그 시작이었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마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가 막연하게, 솔직히 해서 호남에서 이게 막연한 느낌으로 이제 막 느껴졌던 거야. 점점점점 막연한 생각들로 막 느껴졌는데, 방송을 지금 딱 시작하면서 이게 얘기가 쫙 꿰어지는 거야. 내가 이제 그 호남에 가서 구슬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어떤 하나하나의 구슬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마이크를 딱 키니까 이게 하나의 구슬이 쫙 꿰어지고 있는 거야. 저는요 지금 방송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놀랐어요. 어머, 이런 거였구나.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런 거 같다 싶으신 거죠. 비호남 분들도 공감이 되시나요? 예? 비호남 분들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딱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사실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갖고, 도대체 노무현이 가장 호남을 많이 뽑아줬고, 그 문재인이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노무현 문재인을 미워했을까? 이해가 안 됐잖아. 난 이번에 가서 깨달은 거야. 이번에 가서 갖고 온 구슬이 지금 쫙 깨어지면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13년 동안 이 언론이 만들어낸 그들의 프레임에 호남이 철저히 소외되고 그리고 고립돼서 그렇게 오해를 키워갔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딱 결과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냐. 만약에 더민주가 1등 안 했으면, 더민주가 일당이 되지 않았다면 호남분들도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호남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더민주가 1등 하는 걸 보면서 난 호남분들도 심각하게 본인들의 결정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예. 호남분들도 본인들이 국민의당을 다 완전히 몰표를 줬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남에서만 국민의당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더민주가 1등이 되는 걸 보면서, 호남 없이 1등이 되는 걸 보면서 호남분들이 스스로 야, 이러다 우리가 고립되겠구나,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호남도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에 걔네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그 거짓말 덩어리에 갇혀있다가, 거짓말의 알에 갇혀있다가 본인들의 결과를 딱 보고 호남에서만 국민의당이 압승한 걸 보고 깨달은 거야. 뭔가 잘못됐어. 예. 뭔가 잘못됐어. 이거 뭐지? 어디서부터 얘기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지금 막 혼란된 상태였는데 이걸 망치 부인이 그걸 계속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방송 듣기 전에 맞다.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망치 부인 말을 듣고 나니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딱 느껴진다. 이거였구나. 정리가 되신 분 손. 본인이 호남 분들이고 이번 망치 부인의 호남 탐방 때까지도 그냥 망치 부인이 호남에 와서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오늘 와서 지금 정리한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지난 13년 동안에 뭐가 문제였는지 어디서 꼬였는지가 알게 됐다. 그리고 진짜 공감이 된다. 맞아요? 사실 지금 호남 분들도요. 본인들도 지금 확실하게 도대체 뭐가 어디서 꼬여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나열이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송금 특검이나 뭐 호남 홀대론이나 뭐 문재인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열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호남 분들이 갖고 누구나 하는 얘기가 세 가지야. 첫째, 대북 송금 특검부터 노무현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호남 홀대론, 문재인이 호남 사람들 다 잘랐다라는 말에 믿기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었다. 왠지 노무현과 문재인이 미웠던 거야. 근데 그 미움의 이유는 몰랐던 거지. 그리고 소위 이제 세 번째가 또 뭐더라? 문재인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란 느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요 세 가지가 그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 결정적 이유였어. 맞지 않아요? 예. 그죠? 요 이 세 가지가 호남의 반문 정서의 핵심이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왠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또 세 번째가 뭐였어? 왜 자꾸 이게 왜 자꾸 잊어버리냐? 이거 적어야 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특검. 그 다음에 호남 홀대론.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장 컸던 게 문재인은 이기지 못했다. 밀어줬는데 못 이겼다.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왠지 그 호남을 홀대했고 대북 송금 특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거야. 그래. 맞아. 이게 순서적으로 문재인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거는 박근혜가 만든 판, 언론이 만든 판, 그래서 이긴 건데 그게 왜 문재인 잘못이야?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했던 부분이 그거야. 뭐냐? 사실 호남은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다가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계속 퍼뜨려져서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한테 몰표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진 거야.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아픈데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한데도 밀어줬는데 이 등신 같은 문재인이 졌어. 그러니까 그 졌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호남이 왜 문재인이 졌다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지를 몰랐는데 그 졌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이유가 그거라고. 자기들이 배신감도 느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뒤통수 맞았다라는 아픔도 있었고 호남 홀대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해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대충 들었던 거야.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넘겼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유였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줬는데 박근혜 따위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키는 거기서 시작됐던 거야. 2003년 그 이간질을 했던 그 사건, 대북 송금 특검에서부터 얘기는 시작됐고 호남은 계속 서러웠던 거야. 그리고 그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막 그 난닝구 논쟁 이런 걸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지. 탄핵 사건 뭐 이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호남이 여러 번
열린우리당을 찍어줬고 그때 탄핵 때도 사실 대북 송금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았는데 그래 그것도 있어. 대북 2003년에 대북 송금으로 호남이 되게 상처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으로 몰아줬잖아. 그때도 사실 아프고 상처 막 찢어진 상처에 소금 뿌려진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밀어준 거야. 정의를 위해서 밀어준 거야. 그리고 그래도 그 뒤에 그 노무현 정부 끝나고 그 이명박 때 그렇게 호남을 욕을 하는데 그때 영남 사람들이 영남 민주 세력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모든 아픔을 이를 악물고 밀어줬는데 떨어진 거야. 거기서 온 그 그건 패배로 인한 배신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문재인을 너무나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호남이 바뀐 이유는 호남이 이제 다시 문재인을 돌아보게 된 건 비호남, 호남 없이 더민주가 1등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문재인을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선 전부 다 문재인을 인정했구나. 그게 이 호남의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호남에서 문재인을 다시 보게 된 건 호남 없이 철저히 호남이 버렸는데 문재인이 성공해서 돌아온 거야. 철저히 호남이 버렸는데 문재인이 성공해서 돌아온 거야. 그걸 보고 야 문재인이 지는 놈이 아니다. 얘가 지는 카드가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호남이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소프트해진 거야. 완전히 철저히 반문으로 뚜껑을 쓰고 있다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마음이 열렸어. 내가 볼 때 지금 호남 마음이 열렸어. 이때야. 이때 우리가 막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다가가면 나는 호남 분들이 그걸 경계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문재인이 대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이 문재인과 호남이 얼싸안음으로써 2003년부터 쌓여왔던 그 오해, 그 오해로 인한 그 갈라진 상처, 그 상처를 서로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이 정말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본인들은 잘 몰랐는데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그럼 이번엔 영남분들 노무현 지지자인데 그동안 호남한테 좀 섭섭했고 기분 나빴다. 근데 오늘 망치부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손. 본인이 영남 사람들로서 그리고 이 그 노무현 지지자로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노무현 지지자로서 그동안에 그 호남 사람들한테 되게 섭섭하고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된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보인다. 그런 분들 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나는 이걸로 이 호남 미스테리가 난 다 풀렸어요. 나는 이 지난 총선에 호남 미스테리가 이걸로 난 다 풀렸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나의 이 진단이 나의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이 그 공감이 좀 되십니까? 왠지 좀 희망이 이해 안 가요. 샛별투님은 이해 안 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호남의 아픔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감이 좀 오시죠. 못 알아듣겠으면 채팅하지 말고 이 방송을
재방송 계속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가서 1000번쯤 보고 와. 그러면 이해가 될 테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다들 각자 생각했던 뭔가 원인들이 다 있었어. 근데 그 원인들이 뭔가 하나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번 문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왜 호남이 국민의당을 찍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이유가 호남 사람들이 우리 이제까지 호남 세속화론이란 이름으로 호남 사람들이 영남처럼 잘 살고 싶어서 돈 욕심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죠? 나는 그것도 국정원 아닌가 싶어. 아주 그러니까 뭐라 하나 높은 수준에서 고도의 까가 아니냐. 고도로 호남을 까는 거다. 지금 호남 사람들의 상처는 결국 그 40년 동안 이승만부터 노태우까지 그 40년 군부 독재를 통해서 그 당하고 당한 그 서름, 그 아픔을 봐달라는 건데 그들의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다. 돈 때문에 이정현 찍은 거다. 그렇게 오해해 간 거 아니냐. 몰아간 거 아니냐. 내가 느낀 건 그거였어. 물론 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경제적으로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수탈을 당했는가. 이거 군부 독재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 호남을 개발시켜야 될 돈을 영남에다 다 쏟아붓는 바람에 그래서 호남이 철저히 희생당한 거잖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볼 때 호남은 그걸 바라는 거야. 인정하길 바라는 거야. 나머지 비호남 세력이 호남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길 바란다고 봐요. 그리고 진심으로 호남 분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정말 호남의 희생을 통해서 호남의 희생, 빨갱이라고 40년을 욕먹었어. 90년대까지 연좌제가 있었대잖아. 연좌제가 폐지된 게 김영삼 때야. 그러니 90년대까지 연좌제로 고통받은 호남 사람들이 원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됐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호남에게 보상을 해야 돼. 그 호남의 40년의 고통, 철저히 호남을 핏빨아서 호남의 피를 빨아서 전국이 그 독재를 묵인한 거 아니야. 독재가 40년 동안 호남을 처절하게 짓밟을 때 우린 모두 묵인했어. 그 부분을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돼요. 예. 나는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분들이 내가 이제 그 농업을 통해서 호남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셔. 왜냐면 농사 지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여러분 진짜 제가 호남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요. 호남 분들이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소비자가로 내는 돈을 호남 분들이 다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갑부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농산물 넘기는 가격에 10배.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의 10배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는 거라고.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은 그거라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추 농사해가지고 여러분이 100만원, 200만원 밖에 못 벌었다. 고추 농사로 1000만원, 2000만원 벌게 된다고. 예. 지금 독재시대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유통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도시, 그러니까 모든 타 지역이 이 호남 농산물과 직거래를 하면서 서로 여기서 친환경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그걸 이 전국에서 그 농산물을 소비하면서 전국 도시가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농산물 가격에 지금 여러분 소득이 10배가 된다면 그게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농사로 어떻게 먹고 사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00원에 파는 거 서울 오면 1000원에 팔려요. 여러분이 100원에 넘긴 게 서울에선 1000원 한다니까. 그 1000원을 여러분이 받는다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농사 부국이야. 유럽이 대부분 농업 부국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농사를 살려야 돼. 그리고 특히 이 호남에 지금
공장을 지어서 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에 있는 공장들도 다 문을 닫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장 노동자가만 돈 번다라는 그게 결국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인식이거든. 공장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굶어 죽던 애가 그래도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하니까 먹고 살게 됐다.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박정희 때 철저히 농촌을 죽여서 농업 이탈을 시키고 그걸로 도시의 값싼 노동력을 흡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박정희가 만든 그 틀을 깨서 발상의 전환을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옆에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수공업으로 농산물 가공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걸 호남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가는 그 택배가 출발하는 거야. 전국을 먹여 살리는 호남이 되는 거야. 식량안보 주권을 지키면서 식량안보의 주권을 지키면서 전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호남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야. 공장 노동자만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친환경 농업으로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농공단지가 그 농공단지의 취지가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의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우린 농사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농사는 죽는 거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을 비하하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인터넷을 깔았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